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60대 초반 얼마 전 아들을 장가보낸 엄마입니다. 집안의 큰일인 자식 혼사를 치르고 나니 저는 어쩐지 집도 허전하고 마음도 허전해지는 게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의 결혼 전 잊지 못할 사건까지 있었으니 저는 더욱더 그 후유증이 오래갔던 것 같아요. 먼저 그때의 사건을 이야기하려면 저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의 유년 시절은 저의 중학교 입학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눌 수 있어요. 중학교 전까지 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아빠 덕에 사장님의 하나밖에 없는 막내딸로 살았는데요. 사람 일이라는 것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니 저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빠의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쫓기듯 시골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이 살던 서울의 2층 집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시골 할머니 집은 좁았기 때문에 저 말고 다른 가족들은 또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어 그야말로 이상가족이 따로 없었는데요. 한창 예민할 시기에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에 다니게 되어 그야말로 우울했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게다가 동네도 좁은데 이곳 사람들은 희한하게 남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줌마와 할머니가 많았고 제가 할머니 집에 간 지 3개월쯤이 되었을까? 저와 같은 교복을 입은 아이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었죠. 야, 너 서울에서 망해서 온 거라며? 누가 그래? 우리 엄마가. 근데 여기 동네 사람들은 다 안다는데? 근데 망하면 뭐가 어떻게 변하는 거야? 드라마에서처럼 집에 빨간 딱지가 막 붙어? 그리고 너 말고 다른 가족들은 다 어디로 갔어? 몰라. 그리고 너랑 니네 엄마 남의 일에 신경 좀 꺼줄래? 이거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거든? 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이래서 서울 것들은 쪼잔하다니까. 저는 정말이지 울고 싶었어요. 불과 1년 전에는 넓은 2층 집에서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제 방이 있었고 예쁜 옷과 예쁜 물건들이 모두 제 것이었는데 할머니 집에는 제 방은커녕 침대 놓을 곳도 없어 매일 딱딱한 바닥에 몸을 뉘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벌써 소문이 났다고 하니 마치 옷을 홀딱 벗고 길을 걷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서 빨리 부모님이 예전의 경제력을 회복해 저를 이 구질구질한 시골 바닥에서 구해주길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의 바람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사항이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시골살이를 해야 했는데요. 어딜 가도 저에겐 서울에서 망해서 온 애라는 꼬리표가 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저처럼 서울에서 살다가 전학 온 선혜라는 아이를 알게 되었고 저와 선혜는 몇 번 보지 않았는데도 금세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외지인의 기분은 외지인이 안 달까요? 학교 친구들은 쓰는 말투부터 달랐던 저와 선혜를 서울 깍쟁이라고 불렀고 별일 아닌 일에도 걸핏하면 아우 서울 깍쟁이 이래서 서울 애들은 내숭쟁이라니까 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곤 했는데 내성적이었던 저와 다르게 괄괄했던 선혜는 그런 친구들에게 되레 더 큰 소리를 치며 그래 서울 깍쟁이 손에 한번 맞아봐라 내 손바닥은 그렇게 내숭을 떨지 않거든 라며 시비를 걸어오는 아이들을 향해 거침없이 맞받아치곤 했어요. 그런데요, 이런 선혜에게 한 가지 고쳤으면 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선혜는 욕심도 많고 누구든 자신보다 잘 나가면 그 나쁜 버릇인 거짓말을 하며 그 사람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데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저는 선혜의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었죠.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중학교 3학년 때 일어나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남자 문제였어요. 에라나, 너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알지? 남자 고등학교? 나 우연히 시내에서 그 학교에 다니는 오빠를 알게 됐는데 진짜 모델처럼 잘생겼어. 너 또 잘생겨서 푹 빠졌구나. 이번엔 다르거든? 그 오빠가 글쎄 우리 동네 살더라고요. 엄마 말로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는데 그 오빠도 서울에서 살다 왔을까? 같은 동네라며 한번 물어보지 그래? 그래서 오늘 물어보려고. 근데 너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싫어. 창피하잖아. 같이 좀 가줘. 나도 창피해서 그래.
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옆에 있기만 해. 혹시 알아? 내가 잘 되면 너한테도 남자친구 생길 기회가 있을지? 됐어. 난 남자한테 관심 없거든. 기집애, 빼기는? 학창시절 추억 하나 없이 그게 뭐냐? 아무튼 학교 끝나면 오늘 나랑 같이 시내 가는 거다. 저는 그 길로 제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선혜를 따라 시내로 향했어요. 할머니가 용돈을 넉넉히 주시지 않기 때문에 시내에는 올 일도 없었는데 막상 시내에 와보니 이곳도 꽤 번화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저와 함께 초조하게 있던 선혜가 오빠! 하고 총알처럼 뛰어나갔고 선혜가 달려간 그곳에 선혜 말처럼 모델처럼 잘생긴 어떤 오빠가 서 있었어요. 멀리서 본 선혜는 정말로 그 오빠를 좋아하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연신 뭐라 말을 했는데 곧이어 그 오빠와 함께 저에게로 다가왔어요. 에란아, 우리 국수 먹으러 가자. 오빠가 사준대. 아, 저는 괜찮은데 둘이 먹어. 난 집에서 할머니가 기다리셔서. 왜? 같이 가지. 여기 근처 국수 진짜 맛있는데. 아니에요. 선혜 많이 사주세요. 아우, 같이 가지. 오빠, 어쩔 수 없으니까 오늘은 우리끼리 가요. 에란이는 할머니랑 둘이 살아서 집에 늦게 가면 안 되나 봐요. 아, 그래? 착하네. 그럼 다음에 보자. 저는 선혜와 그 오빠에게 인사를 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가는 중에 힐끔힐끔 뒤를 돌아봤는데 그 오빠도 뒤를 돌아봐 저희는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고개를 획 돌렸고 마침 도착한 1시간에 한 대밖에 없는 버스에 올라탔는데 그때 버스 창 너머 그 오빠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에란아, 있잖아. 민석 오빠가 주말에 영화 보여준다고 너랑 나오라는데 너 시간 돼? 나? 왜? 둘이 보지. 나도 둘이 보고 싶지. 근데 민석 오빠도 부끄러운지 너랑 같이 보자네. 그럼 나는 일이 있다고 못 온다고 하고 둘이 봐. 정말? 그래도 돼? 그럼. 그리고 그렇게 좋으면 고백도 하고. 야,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만난 기간이 중요하나? 마음이 더 중요하지. 그럼 이번에 보면 말이나 해볼까? 선혜는 한눈에 봐도 그 민석 오빠라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말에 영화를 보고 온 선혜는 다음날 이상하게 저에게 찬바람이 쌩쌩하며 저를 대면대면 하기 시작했고 저는 아무런 이유도 몰랐기에 선혜를 쫓아가 평소처럼 친하게 말을 걸었는데 선혜는 저에게 냉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고혜란, 귀찮으니까 그만 따라다녀. 선혜야, 무슨 일 있어? 아니면 나한테 뭐 서운한 거라도 있는 거야? 왜 그러는데? 나도 이유를 알아야 상황 파악을 하지. 아, 짜증나. 망해서 와서 그런가? 애가 왜 이렇게 자존심도 없이 들러붙어? 몇 번 불쌍해서 같이 놀았더니 내가 진짜 네 친구라도 되는 것 같냐? 뭐? 망해서 왔으면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눈에 띄지 말고.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믿었던 친구에게 듣는 막말이라니. 저는 손이 덜덜 떨리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는데 얼마 안 가서 선혜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저기 선혜 친구 맞지? 학교 수업이 끝나고 혼자 터덜터덜 교문을 나가고 있는데 전에 한번 본 민석 오빠가 교문 앞에서 저를 붙잡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선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아니, 난 선혜가 아니라 너를 만나러 왔는데. 저요? 왜요? 우선 여기는 좀 그러니까 어디 빵집이라도 갈래?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고 그저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했는데 그때 하필 다른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교문을 나오던 선혜를 보게 되었어요. 저와 선혜는 눈이 마주쳤는데 선혜는 마치 저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저를 노려보며 저와 민석 오빠를 지나쳐서 갔고 저는 그때 대충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저기요, 혹시 선혜한테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선혜가 오빠를 많이 좋아했는데. 아, 그게 저는 그 후 민석 오빠에게 자초지정을 모두 들을 수 있었고 선혜가 좋아했던 오빠가 선혜가 아닌 저에게 호감이 있다고 하자 선혜는 갑자기 저렇게 돌변을 했던 거였어요. 저기요, 저는 남자친구 관심 없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친구가 더 소중해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앞으로는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저는 교문 앞에서 난생 처음 받게 된 고백에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유를 알았으니 선혜에게 얼른 찾아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저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선혜는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냉정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뭐? 네가 민석 오빠 찾으니까 다시 친하게 지내자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그냥 네가 마음을 좀 풀었으면 하는 거지. 웃긴다 너. 왜? 남자가 내가 아닌 네가 좋다고 하니까 내가 불쌍해 보여? 왜? 남자가 너 좋다고 하니까 막 네가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언제 그랬어. 난 그냥 다시 너랑 예전처럼 잘 지내고 싶은 것 뿐인데. 예전? 너 은근 사람 옆에 놓고 공주짓 하는데 진짜 재수없었거든. 너 솔직히 말해봐. 망해서 온 주제에 나보다 네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 뭐? 야,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난 그렇게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거든. 원래 망한 것들이 그렇대. 쥐뿔 하나도 없으면서 옛날 잘 나갔을 때만 생각하고. 너 나보다 훨씬 못 사는 주제에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잖아. 내숭 백단에 은근 잘난 척하고. 이제야 말하는데 난 너 같은 타입 진짜 싫어. 야,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여태 그런 마음이었으면서 그동안 왜 나랑 친구했는데? 네가 공부를 좀 하잖아. 그래서 옆에서 좀 뽑아먹을까 했지. 근데 나 집에서 대학생 오빠 과외 붙여줬어. 이제 너 같은 거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이만 내 집에서 꺼져. 구린애가 오니까 우리 집까지 구려 보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죠? 게다가 10대 초반이었는데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사업이 망했을 때 이후로 두 번째 느끼는 절망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 저와 선혜의 악연은 시작되었고 선혜의 거짓말에 저는 학교에서 망해서 온 주제에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고 얌전한 척하면서 친구의 남자를 뺏는 그런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이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손끝이 찌릿찌릿해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늘이 저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는지 서울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어요. 그동안 서울에서 혼자 부둔한 사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아빠의 일이 어떤 고마운 분의 투자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또 그 기회로 예전에 살던 곳을 되찾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졸업과 동시에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졸업식을 얼마 남기지 않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예란아, 너 서울로 다시 간다는 게 정말이야? 아빠 일이 잘 풀려서 예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 정말? 잘 됐다. 서울에서 원래 부자였다고 했단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선혜가 사실 넌 서울에서 잘 살지도 못했다고 괜히 여기 내려와서 서울에서 잘 살았던 척한 거라고 들었거든. 근데 어젯밤에 엄마가 너 서울로 다시 간다고 하길래 엄마한테 선혜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과하고 싶었어. 잘 모르면서 멋대로 생각해서 미안해. 아, 황당하고 어이없고 저는 저에게 사과하는 친구에게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가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고 사과를 해준 그 마음은 고마워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제가 도리어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왕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거 선혜와 제대로 마무리는 지어야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타이밍도 참. 선혜가 졸업식 전날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누군가는 가족이 전부 야반 도주를 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해외로 유학을 갔다고 하는데 어느 하나도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저는 아쉽지만 제대로 분풀이도 하지 못한 채 서울로 올라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요. 친구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저는 저에게 다가오는 친구에게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어느새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곁을 주지 않는 차가운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또 제가 겪은 일을 하나하나 모두 이야기를 해야 하니 저는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혼란스러운 마음을 공부에 모두 쏟아부었고 그 결과 저는 서울 교대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제법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그러는 중 예전 중학교 때 저에게 사과를 해줬던 그 친구를 학교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미진이? 미진이 맞구나. 에라나, 어머, 너를 여기서 다 보다니 꿈만 같다. 너도 여기 다녀? 나도 여기 학생인데. 그렇게 저는 중학교 동창을 대학에서 다시 만났고 예전이면 몰라도 마음을 많이 회복했기에 저는 미진이와도 잘 지내며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시까지도 남자에게 별 관심이 없던 저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연애다운 연애는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그 집에서는 조금 걱정이 됐는지 엄마가 슬쩍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맞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냥 편하게 나가서 인사만 하고 와. 주변에서 하도 괜찮다고 하니까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엄마, 나는 그래도 맞선은 별로. 맞선이 어때서? 엄마랑 아빠도 맞선으로 만나는걸. 그래도 너랑 네 오빠 낳고 잘 살았잖아. 시집 안 갈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도 웃겨요. 저는 남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시집갈 마음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말을 듣고 졸업을 앞둔 추운 1월 맞선 자리에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사실 저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대대로 이어지는 의사 가문에 남편도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이후로는 더욱 이런 사람과 내가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소심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실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어떤 건의의식도 없었고 또 양보와 배려가 몸에 밴 아주 젠틀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을 보고 사람을 만나 그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것이 그때 당시 저에겐 뭔가 내키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고맙게도 먼저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남편에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두 번째 만남을 꺼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맞선이라는 계기로 만난 것이 애석하지만 그 덕에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는 서로의 조건을 보지 말고 서로 어떤 사람인지 사람을 먼저 알아가면 어떻겠냐고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좋아하는 영화 뭐 그런 걸 주저리 써놓았는데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와 남편은 그 취향이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남편을 만나면 만날수록 남편에게 호감을 느꼈고 저희는 주변에서 맞선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면 놀랄 정도로 서로를 아끼며 1년 동안 남들처럼 절절한 연애를 한 후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3년 뒤 저는 아들과 딸을 낳았고 집안 분위기상 아이들에게 공부를 안 시킬 수는 없었는데 공부보다 아이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공부 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따로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가끔 저는 시부모님의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남편이 평소 저에게 나는 평생 그런 눈치를 보면서 공부했지만 우리 애들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 역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을 하도록 키웠는데 아이들은 자기 아빠와 할아버지, 삼촌들이 의사이니 자기도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좋아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남편은 그 순간 어찌해야 할지 몰라 했지만 저는 남편과 다르게 아이가 원해서 하고 싶은 일이 의사라면 그 길을 적극 찬성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능시험이나 국시를 준비할 때면 저도 거실에서 아들이 잠들기 전까지 불을 끄지 않고 책을 보며 함께 공부를 했고 때론 집중이 잘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공부라는 게 꼭 조바심을 내고 할 일은 아니야. 네가 최선을 다하고 그걸로 시험을 본다는 게 중요하지. 공부도 음식처럼 과식하면 체한다. 그러니까 쉬엄쉬엄 해. 엄마는 맨날 그래.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무조건 의사가 돼야 한다고 하는데 엄마는 네가 의사가 되는 과정까지 행복하길 바라니까. 그리고 절대 엄마도 아빠도 집안 분위기 때문에 네가 의사가 되길 바라진 않아. 알아. 그래서 나도 몇 번이고 생각했어. 근데 난 진짜 돈 없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고 싶은 걸 어떡해. 엄마는 그래서 우리 아들의 꿈을 응원해.
실력 좋은 의사도 멋지지만 우리 아들처럼 사람을 돕고 싶어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분명 별로 없을 거야. 아, 엄마한테 또 칭찬받으니까 힘이 난다. 나 이제 딱 1시간만 더 하고 잘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자. 이러다가 우리 엄마가 박사 되겠어. 그러게. 저는 사실 아들과 새벽에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오죽하면 다 큰 막내딸과 남편이 질투가 난다고 투정을 부릴 정도였죠. 그래서 저희 집은 자연스럽게 아들은 제가, 딸은 남편이 챙기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5년 후 아들은 바라던 대로 의사 가운을 입게 되었고, 딸은 평생 그림만 그리고 살고 싶다며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꽤 이름을 날리며 종종 예술 잡지나 신문에 이름을 올렸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해준 것에 비해서 아이들은 각자 너무나 잘 커졌는데, 주변에서는 저에게 자식 농사까지 잘 지었다며 저를 마치 모든 걸 다 가진 여자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시아버님과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첫 진료를 시작했고, 그렇게 근무하기를 4년쯤 지나 저에게도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엄마, 나 사실 만나는 사람 있는데 엄마한테 소개해도 돼? 여자친구? 만난 지 1년 정도 됐는데 나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결혼까지 생각하거든. 정말? 그럼 봐야지. 식구가 될 수도 있는데 언제 볼까? 아빠한테도 물어봐야겠다. 그나저나 언제 그렇게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야? 왜 이래? 나 이래봬도 남자야. 그리고 아빠는 나중에 보자. 엄마 아빠 다 같이 보면 내 여자친구가 긴장하잖아. 벌써 그렇게 챙기는 거야? 엄마 서운하게. 이해해줘. 내 여자친구가 겁도 많고 마음이 좀 여리거든. 아들은 자신의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며 한껏 설레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살짝 서운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언제 이렇게 다 컸나 하는 신기한 느낌도 들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아들의 소개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 긴 시간을 같이 있지 않았는데요. 뭔가 계속 찝찝한 기분이 남았어요. 여자의 감인지 아니면 아들 엄마라 느끼는 감정인지 저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여자친구가 순진하고 여려 보이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인, 그러는 척하는 느낌이 더 강했는데 선뜻 초면에 그걸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숨겼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주다 저녁 식사비를 미리 계산하고 먼저 집으로 왔어요. 부디 제가 느꼈던 인상이 틀리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주고 집으로 온 아들은 여자친구가 저를 무척이나 좋게 봤다고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죠. 저는 다음엔 남편이랑 함께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아들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내가 전에 유진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엄마는 어때? 글쎄, 엄마는 네가 좀 많이 급한 것 같은데? 엄마 아빠도 1년 만에 결혼했잖아. 나 사실 유진이 어머니랑은 종종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랬어. 유진이 어머니 엄청 시원시원하고 좋으신 분이야.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그래서인지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갈 때마다 우리 사위 하면서 나 엄청 챙겨주신다. 그래? 우리 아들한테 잘해주신다니 엄마가 다 고맙네. 그래도 결혼은 중요한 일이니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자. 아직 아빠도 못 봤잖아. 엄마, 나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그럼 우리 상견례 먼저 할까? 양가 어른들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엄마도 확신이 들 수 있잖아. 저는 아들의 성격을 잘 알기에 일단 가볍게 식사 정도 하는 자리를 가져보자고 말했어요. 저 역시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그게 또 쉽지 않더군요. 잠까지 설치며 고민을 하는데 남편이 이런 제 모습에 걱정이 됐는지 무슨 고민이 있냐며 물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고 온 이야기와 또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모두 했죠. 남편은 제 말에 허허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왜?
갑자기 아들이 결혼해서 떠날까봐 마음이 허전해. 아니, 그냥 그 여자친구 보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원래 엄마들이 아들의 여자를 보면 기분이 좋진 않겠지. 당신 진짜 나는 심각한데 이럴 거야? 뭘 심각해? 왜 심각한데? 당신이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 결혼은 승준이가 하는 건데. 당신 혹시 며느리감에 뭐 바라는 거 있었어? 아니, 난 그냥 사람만 좋으면 됐지. 근데 그 애가 좋은지 잘 모르겠잖아. 차차 알아가면 되지. 원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늦잖아. 나 같은 사람도 늦게 알아봤으면서. 그래서 약속 날짜는 언제로 할 건데? 나 미리 얘기해줘야 시간 맞출 수 있는 거 알지? 이참에 아들 하나 있는 거 빨리 장가 보내버리면 좋겠네. 당신은 자식 일에 너무 건성건성이야. 내가 말했지? 나는 하도 질려서 안 그럴 거라고.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면 당신이랑 어디 시골에 내려가서 작은 의원이나 내고 살면 좋겠다.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으면 저희 남편은 이런 말을 툭 하면 저에게 했어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제가 너무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해 오바를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음을 비우기로 했죠. 그리고 며칠 후 종종 얼굴을 보며 친분을 유지했던 미진이가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는 빅뉴스가 있다고 설레발을 치는데, 그때 제 귀에 익숙하고도 달갑지 않은 이름이 들려왔어요. 글쎄 있잖아, 너도 기억하지? 임선혜. 걔가 요즘 다시 중학교 동창애들한테 연락 돌리는 것 같더라. 듣자 하니 딸님이 시집 보내나 본데 사위가 의사라고 아주 그렇게 자랑을 한대. 이혼하고 무슨 짝퉁 옷에다가 판다고 하던데 아주 의사 사위 보기도 전에 벗겨먹을 생각부터 하고 있다니까. 근데 더 대박은 뭔 줄 알아? 그 딸이 한번 다녀왔는데 혼인신고를 안 해서 그 사위라는 남자가 재혼인 줄도 모른다는 거야. 뭐? 선의 걔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해? 원래 그렇잖아. 솔직히 진짠지 가짠지 알 수도 없고 걔 원래 거짓말 선수잖아. 네가 더 잘 알면서. 그래도 그 사위가 의사인 건 맞는 것 같더라. 날 잡히면 청첩장 보내겠다고 주소 알려달라고 하던데 너는 싫지? 나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솔직히 나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눈치야. 뭐 당연하지. 그렇게 큰 사기를 쳐놓고 뻔뻔하게. 아, 너는 바로 서울 가서 모르지? 내가 너한테 말한다 하고 까먹었는데 임선에게 졸업식 전날 왜 사라졌는지 알아? 저는 미진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빠의 사업이 망해서 시골에 갔지만 선혜는 자기 아빠가 초등학교 교사라 시골로 전근을 와서 식구들이 모두 시골로 온 거라고 했는데, 그 아빠가 사실은 교사 행세를 하는 사기꾼이었고 자기 신분을 속이고 마을에서 돈 좀 있다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졸업식 전날 야반 도주하듯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미 좁은 마을에 소문은 퍼질 대로 모두 퍼졌는데 선혜는 지가 순진한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난 사람들 기억에서 그 일이 잊혀졌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선혜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이 백혈병에 걸려서 급히 서울로 이송되는 바람에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또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기가 차던지 당할 때는 너무 억울하고 분했는데 시간이 흘러 저도 제법 인생을 산 사람이 되니 어릴 때부터 거짓 인생을 산 선혜가 참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말처럼 상견례 같은 자리가 마련이 되었고 저는 여자친구 어머니가 예약했다는 장소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는데요. 그곳에서 뜻밖의 평생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선혜였죠. 어머, 이게 누구야? 고혜란? 세상에, 내가 여기서 너를 다 본다? 여긴 어쩐 일이야? 여기 꽤 비싼데 밥 먹으러 왔니? 겸사겸사. 넌 잘 지냈어? 미진이한테 네 딸 결혼한다는 말은 들었다. 어머, 정말? 걔는 진짜 입이 너무 가벼워서 문제야. 그럼 우리 딸이 의사랑 결혼한다는 것도 알겠네? 축하한다. 고마워. 우리 딸 눈이 좀 높아. 그래서 사자 아니면 시집 안 간다고 한다니까. 근데 넌 중요한 자리는 아닌가 보지? 옷 입은 게 뭐 이리 촌스러워? 뭐? 유행도 다 지났고 보아하니 아끼고 아껴서 입는 옷 같은데 이런 데 올 때는 그래도 나처럼 백화점 옷 정도는 입고 와야지. 아, 그래? 그 옷이 백화점 옷이야?
넌 요즘 백화점도 안 가는구나. 그러니 유행을 모르지. 그때였어요. 저보다 조금 늦게 출발한다며 먼저 가 있으라고 하던 남편이 도착했어요. 제 앞에서 선혜는 한껏 호들갑을 떨며 저희 남편에게로 달려가더니 마치 저 보란듯이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저희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사돈 오셨어요? 찾는데 힘들진 않으셨죠? 여기가 음식을 참 정갈하게 해서 사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약을 했는데, 한사돈께서는 같이 안 오셨나요? 좀 늦으시나? 아니요, 늦은 건 저인 것 같은데요. 여보, 왜 안 들어가고 거기 서 있어? 여보? 설마 예란이 네가 우리 의사, 아니 승준이 엄마였니? 남의 아들 이름 막 부르지 말아줄래? 그리고 두 사람 언제 봤어? 전에 병원에서 한번 봤어. 승준이가 건강검진 한번 해드린다고 해서. 근데 둘이 아는 사이야? 알지, 너무 잘 알지. 제가 예란이랑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친한 동창이요. 그래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죠? 당신 동창생 사돈 생기겠네? 무슨 말도 안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인 줄 알면서도 남편 말에 정색했어요. 그러자 선혜는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저의 팔을 살짝 당기며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예란아, 나랑 먼저 잠깐 얘기 좀 하자. 얘기는 들어가서 해야지. 애들 기다릴 텐데.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먼저 할 얘기가 있잖아. 무슨 얘기? 네 딸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사실은 한번 다녀왔다는 얘기?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말했잖아. 만나고 왔는데 기분이 이상했다고. 우리 완전 사기 결혼 당할 뻔했어. 예란아, 오해야. 내 딸은 초혼이 맞아. 잠깐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 사기를 치니?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넌 여태 그 버릇을 못 고쳤니? 내가 아직도 그때 순진한 중학생으로 보여? 네가 또 무슨 거짓말로 내 아들을 꼬드겼는지 모르지만 어림없어. 상대가 너라는 거 안 이상 이 결혼 절대 안 시킬 거니까. 에란아,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딸은 순수해. 순수해서 사자 아니면 시집 안 간다고 하니? 그리고 너도 애들 사이에서 의사 사위 생기면 벗겨먹을 거라고 자랑했다면서. 내가 미쳤니? 너네 같은 모녀에게 내 아들 인생 망치게 둘 것 같아? 저는 남편에게 아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고 한시도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서 먼저 그곳을 나왔어요. 그러자 선혜는 저를 쫓아나왔고 결혼만 시켜주면 자신은 딸과 연을 끊고 살겠다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또 믿겠어요? 저는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 앞에서 제가 아는 선혜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했고 매사 그리 심각한 일 아니면 정색하는 일이 없는 남편은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아들 역시 충격이 컸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겠다고 아들이 고집을 피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들 역시 두 모녀의 거짓말에 놀아났다는 생각에 단번에 마음을 접은 듯 보였죠. 한동안은 저도 저희 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선혜와 엮여서 상견례까지 할 뻔한 저의 이야기는 미진이를 통해 금세 동창들 사이로 퍼져나갔더군요. 선혜는 또다시 자취를 감춰버렸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선혜에 대해 안다는 사람은 없네요. 저희 아들은 그 상처로부터 5년이란 시간을 혼자 보냈어요. 한참 의료봉사를 다니면서 마음을 추스렸는데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지금의 저희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3년의 연애 끝에 얼마 전 결혼식을 올렸는데 딸도 프랑스에 있고 함께 살던 아들도 결혼했다고 집을 떠나니 제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극복해서 남편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또 얼마 전 유기견이었던 초롱이라는 강아지와 인연이 되어서 현재는 강아지 엄마가 되어 남편과 다시 소소한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동물은 처음 키워보는데 남편과 예전 아이들 키울 때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저희 부부의 사랑을 받으며 하루하루 달라지는 초롱이를 보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비록 저와는 두 번의 악연으로 엮였지만 거짓말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선혜의 인생이 참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만약 선혜가 환경과 상관없이 욕심을 내려놓고 거짓이 아닌 진실로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쯤 선혜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부디 더 늦기 전에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